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가구매는 이 업데이트를 통해서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애초에 지금 제가 해석을 해보니까 가구매나 트래픽을 막기 위한 업데이트는 아니에요. 그 사전 작업으로 보이기는 해요. 쇼핑 검색이 또 바뀝니다. 뭔지 한번 보시죠. 우선은 배경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정말 간단하게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지금 네이버에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구매고요. 두 번째는 트래픽입니다. 가구매는 뭐냐면은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빈박스 마케팅이라고 부르는 가짜로 구매를 하고 리뷰를 쌓는 행위가 가구매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도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3,700개의 거짓 후기를 작성을 해가지고 이 업체에 과징금을 1억 4천만 원까지 물린 사례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고요. 이거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 브랜드조차도 3,700여 개나 가구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가장 최근 영상에서 제가 다뤘던 건데 트래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래픽이랑 슬롯은 같은 말입니다. 이게 순위 상승이라는 말로 톡톡문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쓰면은 상품이 올라가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다뤘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인위적으로 순위를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트래픽 그리고 가구매였다라는 것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구매, 트래픽, 뭐 이거를 쓰든 안 쓰든 불법이든 아니든 그런 걸 떠나서 이런 걸 네이버가 다 근절을 할 수 있는가, 잡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얘기를 했고, 왜냐면 네이버는 그동안 그 패턴들이 있습니다. 어뷰징을 대하는 패턴들, 네이버는 못 잡아요. 못 잡지만 알고리즘이 변할 것이다. 제가 그 얘기를 했었죠. 이전 영상에서. 만약에 이걸 잡기 위해서 가중치가 변할 것이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영향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자, 네이버가 그런 문제를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가구매와 트래픽이 굉장히 문제다. 뭐 가구매는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트래픽, 이 슬롯에 대해서도 문제를 인지하고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의문이었는데 이번에 개편된 걸 봤을 때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은 들어요. 그런데 이게 또 조금 충격적인 거는 새로운 알고리즘이 나오면서 바로 적용을 한다고 아예 그냥 공지를 때려버렸어요. 6월 23일 날 올라온 공지인데 6월 말부터 적용을 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이 라이브 영상이 6월 30일인데 이미 뭐 적용이 됐다는 소리겠죠? 이제 7월 1일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됐던 적은 없다. 그래서 저도 약간의 위화감이 좀 느껴져서 이번에 이 글을 제대로 분석을 해봤더니 2020년부터 이어진 쇼핑 검색 알고리즘 개편들의 어떤 종합 세트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는 왜 이렇게 변했는지를 이해를 하면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뷰징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질문이 아니라 네이버는 이런 걸 원하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런 쪽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영상 하나로 저는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 갖고 왔으니까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020년에 L2R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Running to Rank, 몰라도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것만 아시면 돼요. 카테고리별로 특성을 파악해서 그 랭킹을 매기겠다는 뜻입니다. 순위를 매기겠다는 뜻이고, 뭐 AI가 뭐고 이런 거는 다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속성이 중요해졌다. 예를 들면은 노트북이 11인치인지 13인치인지 그런 것들을 속성에다가 입력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노트북이라는 카테고리 속성 안에서는 이 인치라는 것이 굉장히 소비자가 봤을 때 중요한 어떤 핵심 키워드라는 것을 AI가 학습을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속성을 잘 입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온 거죠. 2021년에서는 상품 카테고리 예측 모델이라는 게 이제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네이버가 그 카테고리에 되게 민감한 거 아시죠? 카테고리를 다르게 설정을 하면은 아예 제품이 노출이 안 됩니다. 네이버 쇼핑에 아예 노출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스마트 스토어 강사들이 카테고리를 되게 강조를 하는데 그게 이 모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네이버에 맥북, 철제 수납장, 에어 서큘레이터 이렇게 검색만 해도 네이버가 이 의도를 예측해서 이 맥북이라는 거는 디지털 가전에서 노트북이야. 가구 철제 수납장은 수납장 카테고리야. 뭐 에어 서큘레이터는 서큘레이터 카테고리야. 이렇게 이쪽 카테고리를 찾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파악해서 그쪽에 있는 카테고리를 보여주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제 당연한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검색어를 입력하면 카테고리 매칭 내가 하겠다라는 뜻이고, 약간 이제 네이버의 의도는 뭐냐면요, 사용자한테 이런 것들을 맡겼더니 부작용이 생겨났대요. 그래서 네이버의 룰을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쿨링 소재 원피스를 검색하고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로그를 행태를 본 거죠. 그랬더니 패션 의류 쪽으로 많이 클릭을 했대요. 그럼 이게 패션 의류일 확률이겠죠.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쿨링, 소재, 원피스 각각에 대해서도 상품 데이터를 봤더니 패션 의류 쪽에서 조금 더 이렇게 뭔가 사람들이 많이 반응을 하더라 라는 데이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원피스 쪽으로 이제 분류를 해야겠다라고 네이버가 이제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키워드를 검색해 보고 나오는 카테고리로만 상품명을 적어야 된다라는 게 여기서 이제 나온 거예요. 방금 전까지는 조금 뭐 AI가 어쩌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정말 적나라한 그런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2021년에 그 같은 해에 나왔던 알고리즘이에요. 11개 대분류 카테고리별 학습 모델이 있답니다. 이게 최초에 도입했던 거래요. 이게 뭐냐면은 리뷰수, 클릭수, 최신성, 판매수. 이거 뭐예요? 인기도잖아요. 그죠? 인기도. 자, 리뷰가 중요한 카테고리가 있고 클릭이 중요한 카테고리가 있답니다. 그리고 이걸 개선했더니 이거는 중 카테고리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판매수가 중요한 카테고리가 있고 클릭이 중요한 카테고리가 있고 그렇게 다 각각 달라요. 카테고리마다 인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달랐어요. 그리고 카테고리뿐만 아니라 이 상품명에 있는 특정 검색어도 랭킹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키워드, 즉 제목에 효과 좋은 미백 앰플이라고 검색을 했는데 내가 상품을 올릴 때 미백과 앰플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게 핵심 키워드로 영향을 받아서 상위에 올라갈 수 있는 가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랭킹에 도움을 주는 것들을 이제 가중치라고 하는데 크게 보면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속성이고요. 두 번째는 카테고리고요. 세 번째는 이 검색어, 키워드. 이거 세 개를 가중치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쇼핑 검색 랭킹 구성 요소, 이거를 보면은 적합도, 인기도, 신뢰도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이 되어 있죠. 즉 우리가 지금 가중치라고 불렀던 부분은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어느 부분이에요? 이 적합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카테고리 있죠. 그리고 속성 있죠. 그리고 상품명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개편이 이루어진 거예요. 적합도의 정의는 사용자의 검색 의도에 적합한 상품이다 라고 지금 적혀져 있죠. 이게 네이버가 추구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개선을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인기도는 많이 찾고 많이 판매되는 상품이에요. 그죠? 이거는 항상 고정된 값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었어요. 딱히 뭔가 개선이 이루어진다기보다는 그냥 이거의 데이터를 측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가중치가 붙는 구조이지 뭐 판매 실적을 더 고도화하고 뭐 리뷰 수에 대해서 더 고도화를 하고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신뢰도는 사실 없어도 돼요. 지금은 신뢰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오는 알고리즘은 약간 느낌이 좀 달라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보다는 적합도를 약간 빙자한 인기도를 개편하려는 어떤 방향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조금 지울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동안 쇼핑 검색은 상품의 대 카테고리에서 중 카테고리, 그리고 검색어 단위로 방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부분이죠. 랭킹을 학습하는 방식을 취해왔대요. 구체적으로 랭킹에 사용하는 점수는 가중치 곱하기 랭킹 요소의 값들을 더한 형태의
였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지금 2022년 그 개편된 공지사항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최근에 올라온 그 공지사항을 제가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랭킹 수식은 단순하지만 랭킹 수식에 사용하는 요소들은 대략적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상품 선호도, 상품 정보 품질, 상품 인기도, 이게 지금 요소들이고요. 지금 바로 위에 가중치 곱하기 랭킹 요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피처입니다. 피처. 그 가중치는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그 세 가지라고. 그리고 이번에 랭킹 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이번 알고리즘 개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반영을 할 수 있는 요소를 뭐 AI와 머신러닝에 기반한 어쩌고저쩌고 해서 랭킹 품질을 향상시켜 왔다고 합니다. 자, 지금 2021년까지 이렇게 해왔더니 부작용이 있었답니다. 최근 공지사항에 보면은 그동안 매겼던 쇼핑 검색 랭킹 알고리즘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을 해놨어요. 장점은 뭐냐면은 적용하기 빠르고 해석이 직관적으로 가능하답니다. 우리는 이제 해석이 어렵지만 뭐 좀 이제 개발자 분이 보시거나 뭔가 소비자가 보기에는 해석이 뭐 직관적으로 이제 가능한가 봐요. 단점, 조회수, 리뷰수, 상품 판매량에 상관관계를 정교하게 반영하지 못했답니다. 이거는 굉장히 조금 큰 이슈일 수 있는 그런 워딩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특정 요소의 가중치에 따라서 상위 노출이 치우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뜬금없는 상품이 상위에 노출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뷰징, 취약한 부분을 공략해서 의도적으로 상위에 노출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려가 된다라고 공지사항에 적혀져 있었습니다. 자, 이 이미지는 이제 예시로 갖고 온 거예요. 그동안에 어떤 랭킹 그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이렇게 순위가 결정이 되었는지. 근데 제가 지금 다 해석을 해드렸어요. 이제는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피처라는 거는 방금 전에 제가 설명한 그 랭킹 구성 요소예요. 선호도, 정보 품질, 인기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클릭수, 리뷰수, 판매 실적, 최신성 이런 거 있죠. 그리고 가중치는 뭐냐면 조금 전에 설명한 카테고리, 검색어, 속성, 그러니까 이거의 그 곱한 값들, 그거를 더해서 나온 게 랭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중치에 대해서 잘 보세요. 속성, 검색어, 카테고리 이런 거는 그 인기도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런 거를 잘 맞추면은 특정 요소의 가중치에 따라서 상위 노출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뒤에서 이제 예시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회수, 리뷰수, 상품 판매량에 상관관계를 정교하게 반영을 하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이 두 가지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실제로 해당 키워드의 구매 건수가 낮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 구매 건수가 높아서 뜬금없는 상품이 위로 올라간 모습이에요. 이 이미지를 보여주셨는데 이걸 제가 해석한 거예요. 방금 전에 그 두 가지로. 자, 제가 다시 해석해 볼게요. 라이카 카메라를 검색한 사람이 이 라이카라는 브랜드의 카메라를 사려고 검색을 한 거일 텐데 여기 중간에 파나소닉 루믹스라는 어떤 상품이 끼어 있어요. 그럼 이거를 클릭을 할까요? 클릭을? 전 안 할 거라고 봐요. 그쵸? 그러면 여기는 클릭이 한 100번이 클릭이 됐어요. 근데 또 여기도 클릭이 상대적으로 밑에 있으니까 좀 낮겠죠? 한 70 정도가 됐어요. 근데 여기는 제가 볼 때는 클릭이 한 30 정도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죠? 클릭도 떨어지고 판매량도 떨어지고 뭐 전반적인 리뷰도 떨어질 것 같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밑에 있는 것보다 위에 있느냐, 왜 이 밑에 있는 것보다 위에 있느냐, 이거가 방금 전에 얘기한 거예요. 그 가중치 때문에. 가중치를 다 충족을 한 거예요. 이것도 카메라고, 여기 보시면 유효 화소, ISO, 뭐 품목, 이미지 센서 이런 거 잘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다 만족을 시켰는데 이 라이카 카메라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그 카테고리에서는 이쪽에 가중치가 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상태가 이제 돼 있는 거고, 이 검색어에 대한 클릭과 리뷰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 이 상품 자체의 그 판매량과 클릭수를
지금 다 체크를 해보니까 파나소닉 루믹스라는 것이 판매량이 더 높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기 지금 리뷰수가 적죠? 근데 여기는 이제 리뷰수가 많죠. 라이카 카메라라는 세부 키워드에서는 파나소닉 루믹스가 클릭량이 낮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냥 카메라 혹은 파나소닉 카메라 이런 다른 종류의 키워드들을 다 합쳤을 때는 이 두 번째 상품이 판매량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뜬금없는 키워드에서도 당연히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전체 판매량, 전체 클릭수, 전체 리뷰수 이런 것들로 지금까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관관계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LG 65인치 TV를 검색을 했으면은 이 LG만 있어야 되는데 이 뜬금없는 브랜드의 제품이 그냥 판매량이 높다고 위로 그냥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 판매량은 가구매일 수도 있고요. 클릭수가 높잖아요. 그거는 트래픽일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든 이 키워드랑 상관없이 검색량이 높고 그러니까 조회수가 많고 클릭수가 많고 판매량이 많아서 그냥 이 키워드를 무시하고 그냥 위로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특정 가정치로 상위 노출이 된 모습이 있어요.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 스토어의 SEO의 어떤 부작용인데 이거를 또 상위 노출 스케일이라고 해서 시중에서 고액 강의들에서는 조금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는 해요. 이게 뭐냐면은 잘 모르실 거예요. 브롬톤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이거는 브랜드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브롬톤은 자전거 만드는 브랜드인데 이 자전거가 떠야 되는데 지금 뭐냐면은 자전거로 뜨기는 하죠. 근데 유사 브롬톤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브롬톤 스타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브롬톤이 아닌 거예요. 이거 브랜드가 브롬톤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것도 브롬톤이 아닌 거. 브롬톤 스타일이라고 쓴 거는 브롬톤이라는 그 키워드의 검색량을 내가 뺏기 위해서 브롬톤 검색했을 때 내 제품을 강제로 노출시키기 위해서 제목에다가 SEO 권리라고 이렇게 그냥 써버린 거예요.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자, 이거 마찬가지. 셀프 포트레이트라는 어떤 이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어떤 그 제목들은 다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여기 유난히 뭔가 떼다가 팔 것 같은 핏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 키워드가 범벅이죠. 셀프 포트레이트면은 그 브랜드의 어떤 모델명이나 뭐가 좀 있어야 되는 건데 여기 고급 레이스, 뭐 럭셔리, 시스루, 민소매, 롱, 원피스 이런 거 그냥 다 때려 박으면서 민소매, 뭐 롱 원피스 검색했을 때 이 셀프 포트레이트가 검색되게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그죠? 이런 거 많아요. 아마 지금 이 공지사항이 올라갈 정도면은 이제 이런 일은 없을 텐데 무선 청소기 판매할 때 무선 청소기의 어떤 브랜드명을 만들면 처음엔 파워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무선 청소기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샤오미라든지 그러면 이걸 검색했을 때 샤오미를 검색했을 때 내 상품이 노출되게끔 하기 위해서 제목에다가 이렇게 썼었단 말이에요. 샤오미 아님 샤오미 스타일 이런 식으로 이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올라갔느냐, 이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이거랑 상관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 판매량, 전체 뭐 클릭수, 전체 조회수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뚫고 다 올라왔다는 거예요. 특정 가중치만 만족을 하면은 충분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물리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있었다라고 공지사항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중요한 거, 그래서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자, 여기서부터는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좀 속도가 빠르셨겠지만 그래도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제가 잘 정리해놨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죠. 그레디언트 부스트 트리 기반의 뭐 러닝 투 랭크 뭐 랭킹 모델을 적용을 한다는데 이제 저는 잘 모르겠고 이걸 줄여서 GBDT 기반의 러닝 투 랭크 모델을 뭐 한다고 합니다. GBDT 우리가 C랭크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렇게 C랭크처럼 얘기하는 게 이제 GBDT 모델 이렇게 이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지 않을까 싶고요. 중요한 이유는 새로운 모델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 새로운 모델에 가장 시초가 나오고 몇 년에 걸쳐서 이걸 이제 디벨롭을 하거든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두 가지를 언급을 했어요. 이거는 지금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과거 상품의 노출 성과 그리고 사용자 반응을 이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두 가지가 어떤 뜻인지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주의할 점은 뭐고 그래서 활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겠죠. 지금 이렇게 예를 들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미 네이버가 다 끝냈다는 거예요. 테스트를 다 끝냈다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점을 두고서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그런 항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가장 눈여겨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을 잡겠다라는 뜻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색어와 상품 간의 매칭 정확도가 낮은 경우 상품의 인기도가 아무리 높더라도 상위에 랭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져 있죠.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검색어와 상품 간의 매칭 정확도가 낮았죠. 이상한 제품들이 위에 떴잖아요. 라이카 카메라 검색했는데 파나소닉이 막 위로 올라오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은 인기도가 너무 높아서 그런 거였어요. 전체 클릭수, 전체 조회수, 전체 리뷰수, 전체 판매량 이런 게 높아서 그냥 그런 키워드를 뚫고 위로 올라갔는데 그걸 이제 막겠다. 라는 이제 뜻이고요. 사용자 클릭 대비 리뷰나 판매 지수가 높은 경우에 더 상위에 링크가 될 수 있다. 이거는 새로 나온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용자 클릭을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그거 대비 리뷰나 판매 지수가 높은 경우에 더 상위에 링크가 될 수 있다. 이건 새로 나온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이제 두 가지예요. 과거 상품의 노출 성과를 측정을 하겠다라고 했고 사용자 반응에 대해서 측정을 하겠다라고 했죠.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라고 해서 제가 공지사항을 봤더니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고 이제 이걸 뭐 이제 이해를 하라고 준 건지 아니면 뭐 약 올리려고 준 건지 모르겠지만 뭐 도식화에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제 주면은 그죠? 하지만 제가 이제 그래도 네이버를 이제 꽤 오래 한 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풀어서 갖고 왔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짠. 자, 더 쉬워지지 않았나요? 자,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네이버가 해결하고 싶은 거는 뭐예요? 피처별의 상관관계야. 이 피처는 랭킹 구성 요소 라고 했고 그거는 이제 여기 밑에 있어요. 리뷰수, 클릭수, 판매수 이런 것들을 이제 피처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GBDT 이번 알고리즘을 이루는 두 가지는 과거 상품의 노출 성과와 사용자 반응을 측정을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아까 뭐 이상한 단어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노출된 상품들을 분석을 하겠습니다. 해봤더니 이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이 피처 A, B, C가 있어요. 조금 달라진 거 뭐냐? 이 화살표가 생겼습니다. 화살표. 원래는 이게 그냥 플러스였어요. 피처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런 개념이었는데 이게 아니야. A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화살표, A에서 C로 내려가는 화살표, 이게 지금 도식화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점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피처 A는 뭔지는 몰라요. 근데 지금 이거를 리뷰수라고 해볼게요. 이 리뷰수가 피처 A면은 이 리뷰수 하나가 측정이 되기까지 클릭수는 몇 번에 이제 클릭이 들어왔고 그리고 판매수는 몇 건의 판매가 일어났고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한다는 뜻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피처 F라는 게 있어요. 뭔지는 몰라요 저도. 하지만 어떤 선호도라는 게 있다고 치면은 리뷰수, 이 선호도 F라는 값을 측정을 할 때 리뷰수가 몇 건이고 클릭수가 몇 건인지를 체크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각 피처별로 사용자 반응을 측정을 하고 그러니까 과거의 데이터를 계속 더하면서 결국엔 뭘 하고 싶은 거냐? 오차를 보완해 나가겠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까지만 하셔도 이번 알고리즘은 이제 다 이해를 한 거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덧붙여서 이제 조금 이것저것 이제 뭐 그래서 어뷰징은 어떻게 바뀌고 뭐 이런 거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네이버가 의도한 거는 여기까지가 딱
이제 베스트 플랜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바뀐대요. 네이버가 기존에 상품 1, 2, 3, 4, 5 같은 그 랭킹 1등부터 5등까지 이렇게 매겼으면 여기서 이제 끝났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재가공을 한다고 했습니다. 재가공.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걸 무시하고, 기존의 알고리즘을 무시하고 이렇게 바로 바뀐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1차 상품 결과들, 지금 상위에 노출되는 그런 알고리즘들을 기반으로 다시 GBDT 모델 기반으로 다시 생성을 한다는 뜻이에요. 중요하죠. 네. 우리가 모든 게 한 번에 다 변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존에 상위에 노출되고 있던 그런 제품들을 기반으로 다시 GBDT 모델을 생성을 한다는 뜻이야. 중요한 포인트죠. 네. 그래서 엄청나게 혼란이 올 것 같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순서가 바뀔 수 있다. 특정 이제 카테고리나 어떤 키워드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상품 순위가 마구마구 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가 원하는 그림, 내가 테스트를 해봤어 라는 뜻이에요. 내가 테스트 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뿌듯뿌듯 이러면서 이제 공지사항이 올라가겠죠. 제가 네이버에서 이 글을 쓰는 사람이나 개발자였다면은 당연히 이 테스트를 끝내고 나서 이제 글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라이카 카메라를 검색했더니 라이카만 나오고요. LG 65인치 TV 검색했더니 LG TV만 나오고, 브롬톤 마찬가지로 유사 브롬톤 이런 거 이제 사라졌어요. 가짜 상품들 다 사라졌고. 그래서 셀프 포트레이트 검색하면은 원래의 그 뭐 이상한 키워드들 넣지 않고 진짜 그 브랜드 제품들 이런 것만 나오게 됩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가구매는 이 업데이트를 통해서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애초에 지금 제가 해석을 해보니까 가구매나 트래픽을 막기 위한 업데이트는 아니에요. 그 사전 작업으로 보이기는 해요. 알고리즘을 보면은 특정 튀는 값을 잡는데 포커스가 되어 있지, 인기도 그 자체를 뭔가 개편하려는 어떤 움직임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상관관계를 만들어서 우리가 어떤 고도의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이다 라고 저는 볼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네이버가 아까 테스트 다 끝났습니다 라고 하고 글을 썼잖아요. 그래서 네이버가 그 글의 가장 하단에다가 총평을 쓰겠죠. 그쵸? 근데 그 총평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이렇게 변했더니 단순히 클릭이나 매출이 높다고, 이게 중요해요. 검색어와 적합도가 떨어진 상품이 상위에 노출되는 빈도가 감소했대요. 검색어 노출 성과 지표 좋아졌대요. 이게 당연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특정 그 키워드에서 전혀 관련 없는 상품들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사라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6월 말에 이제 반영해서 검색어에 더 적합한 상품을 상위에 노출하고 앞으로 잘 도울 것이다. 끝. 자, 느낌이 이제 와야 돼요. 왜냐면은 제가 그 15년도에 최적화 블로그 그 시대가 끝나는 것도 이제 봤어요. 그때 제가 블로그를 막 이렇게 강의하고 이럴 때여가지고 13년도, 14년도 이렇게 그때 블로그 공장장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이나 그때 어떻게 블로그 이렇게 운영하는지, 그때도 트래픽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봤었는데 네이버가 뭔가 강력하게 잡으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안 끝나요. 아예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제 뭐 어뷰징의 어떤 사례를 이야기를 하거나, 어뷰징에서 누군가를 피해를 받는데 그런 행위들을 근절할 때까지 더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워딩을 충분히 세게 말을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이제 쓰지 않았습니다. 이게 일단은 제 생각이고, 그러면은 가구매나 트래픽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사전 작업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사전 작업. 제가 볼 때는 이게 조금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은 어떻게 변하냐면, 첫 번째, 어뷰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한타는 막힐 수 있어요. 왜냐면은 무한타라는 거는 뭐예요? 트래픽이 100개가 원래 들어가는 게 일반 슬롯이면은 1000개가 들어가고, 뭐 많으면 이제 뭐 5개도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구매 전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매 전환율. 이게 100명 중에 몇 명이 구매했는지를 보는 건데, 원래 내가 판매하던 상품이 구매 전환율이 5%예요. 그래서 100명 중에 5명이 샀어요. 그러면은 100명의 트래픽을 넣을 때는 뭐 5개만 팔리면 되죠. 이건 자연적으로 팔릴 수 있는 수치예요. 근데 1000개가 들어가면은 50개를 구매를 일으켜야 돼요. 지금 시중에 문제가 뭐냐면, 무한타 쓰는 사람들은 이제 막 3,000, 4,000, 5,000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면은 몇 개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150개, 200개, 250개를 사는 거예요. 하루 방문자 수가 그 정도면. 그러니까 가구매랑 같이 동시에 올라가면은 이론상으로 그게 최상단에 올라가는 게 맞을 거예요. 실제로 공동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어디 홈쇼핑에 나오거나 어떤 인플루언서가 썼을 때, 그때는 유입도 엄청나게 많고 구매도 많이 일어나니까 실제로 그런 상품이 있으면은 위로 올라가겠죠. 하지만 인위적으로 클릭수를 맥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는 걸로 이제 올라갔으면은 이 클릭수의 점수가 높아서 다른 걸 다 뚫고 올라간 건데, 클릭수에 따른 이 상관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위가 잠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이 상관관계를 계속 이제 학습을 한다 했잖아요. 더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이게 완전히 망가질 수가 있어요. 복구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클릭수가 5,000씩 한 달이면 15만인데 그 15만 어치의 유입수만큼 구매 건수랑 뭐 리뷰수 이런 것들이 계속 매달 따라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족하면 클릭수 때문에 위로 올라갈 수는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무한타는 충분히 막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양을 가구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두 번째, 상품명에 들어가는 키워드가 중요해졌다. 예를 들면은 이런 개편을 통해서 내가 제 상품명에 이제 뜬금없는 거를 넣었다가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너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초보자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힘들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상품명을 잡기 힘든 경우. 그래서 제가 조금은 예측을 하자면은 상품명이 굉장히 좀 단순화되고 심플하게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차피 이거는 네이버가 원하는 그림이에요. 세 번째, 이거 빨간 색깔을 쳤는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네이버가 뭐라고 했냐면은 현재의 그 업체들을 이제 분석을 한다고 했어요. 그죠? 이게 완전히 바꾸는 게 아니라 지금 상위에 노출된 어떤 그런 상위 랭킹 모델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사람들한테 선택을 잘 받았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학습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 GBDT 모델이. 그래서 이 모델은 결국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측정을 할 텐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측정을 할 것이냐, 지금 잘 파는 업체들을 분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트래픽으로 올렸든 뭐 리뷰수를 가짜로 올렸든 그런 건 네이버가 알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어쨌든 지금도 그런 제품일지라도 소비자들의 선택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 파는 업체들을 분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이 훈련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특정 튀는 값을 지금 다 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도 측정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 잘 파는 업체들을 분석을 해서 뭐 키워드는 어떻게 썼는지, 사진수 몇 개인지, 옵션 어떻게 들어갔는지, 뭐 속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세 페이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요소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잘 파는 업체들의 어떤 상관관계들, 그런 것들을 포함한 나머지 값들도 다 분석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제품력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제품을 만들었다, 이거 자체는 제가 볼 땐 기본이에요. 그거는 정정당당하고 이것까지 가지도 않는 거고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거는 트래픽을 하는 사람조차도 제품력은 기본이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되고 당연히 그거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타깃과 니즈에 맞춘 브랜딩이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품력 자체가 이제 상위에 노출되기 위해서 굉장히 가중치가 이제 높아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소비자한테 선택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가격적으로, 기능적으로, 디자인적으로 뭔가 하나라도 차별점이 있어야 사람들이 클릭을 하고 보고 구매를 하고 리뷰를 쓸 텐데, 이런 것들 행위가 이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진 거예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대량 등록 이제 망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대량 등록은, 아무래도 불리할 수밖에 없죠. 이런 경우에는. 제품력을 내가 키워서 판매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냥 떼다가 단가 낮춰서 올리다 보니까 소비자가 그거에 대한 편차를 느끼기가 어려워요. 다섯 번째, 저는 사실은 트래픽을 잡기 위한 알고리즘을 어떻게 설계해야 될지를 대략적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트래픽을 막을 수 있을까? 저는 저대로 이제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뭐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럴 때는 이 단가, 매출, 전환율, 체류 시간 이런 것들을 트래픽을 잡기 위한 상관관계가 고도화되어서 나올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사전 작업이야, 사전 작업. 상관관계를 만들고 상관계수를 만든 다음에 그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한 첫 번째 프로토타입의 모델이 이제 나온 거고, 그 이후에 한 반기 아니면 내년 이쯤에 뭔가 하나 나올 거예요. 근데 저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퀴즈를 하나 내면은 지금 판매하는 제품들이 뭐 1위부터 5위까지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포지셔닝이 다르잖아요. 그죠? 어떤 거는 뭐 전기 자전거를 제가 이제 만약에 판매하면 이 단가가 높잖아요. 이 폭이 높단 말이에요. 50만 원짜리도 있고 100만 원짜리도 있고 200만 원짜리도 있고 40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측정할 때, 소비자 선호를 측정할 때 단가는 고려 안 하겠냐는 거예요. 매출은 고려 안 하겠냐, 전환율 고려 안 하겠냐, 체류 시간 고려 안 하겠냐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트래픽을 저는 이제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얘기가 안 났습니다. 그냥 지금 있는 인기도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지금 작업을 뒤에서 하고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은 합니다. 어쨌든 지금 개편된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모두가 똑같아지거나 시장이 잘게 쪼개지거나.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기 자전거를 제가 방금 전에 50만원부터 400만원까지 폭이 넓다고 했죠. 이러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출퇴근용이 있고, 뭐 MTB, 산악 자전거도 있고, 또 이게 근거리용인지 중거리용인지 장거리용인지 이런 것들이 종류별로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선택을 받은 제품만 위에 계속 올라가는 알고리즘일 때 모두가 똑같아질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고, 또 어쩌면 시장이 너무 잘게 쪼개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지금 네이버에 그 키워드를 검색하는 사람들, 가장 메이저는 30대 여성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40대 여성, 그리고 20대 여성,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그런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이커머스를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서 랭킹이 너무 이제 고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작용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전기 자전거가 이제 출퇴근용으로만 인기가 많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전기 자전거라는 메인 키워드에서 출퇴근용의 전기 자전거만 1등, 2등, 3등, 4등, 5등을 다 차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부작용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시장이 잘게 쪼개질 수도 있어요. 이게 아니면 이제 양극단적으로 생각했을 때 전기 자전거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1위는 뭐 근거리, 2위는 중거리, 3위는 장거리,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거리를 움직이는 그런 자전거들은 순위에서 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가장 히트 상품 한두 개만 빼고. 그렇게 쪼개질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노출되는 구자는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고, 광고가 이제 늘어나잖아요. 위에 이제 광고 상품이 늘어나면서 자의적으로 이제 올릴 수 있는 그 구자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딱 검색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제가 볼 때는 이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모두 똑같아지거나 아니면 시장이 잘게 쪼개지거나.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비슷비슷해요. 커머스는 최소한 그렇죠. 이커머스는. 왜냐면 모두가 좋은 상품을 쓰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상품 한두 개에 구매 건수가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생길 건데,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반기 후에 또 이제 업데이트가 나올 텐데, 그때 트래픽을 겨냥을 하던지 아니면 이런 부작용을 막던지 어떤 식으로든 이제 한 번은 다시 개편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이제 조금 심화된 내용을 제가 한번 얘기를 할게요. 결국에 어뷰징을 완벽히 막으려고 하는 업데이트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네이버를 잘 모르는 거고, 네이버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는 않아요, 잘.
사람들의 악용을 막기 위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특정 몇몇 소수만 저격을 합니다. 시장에 굉장히 파급력을 주는 그런 알고리즘은 웬만하면은 이제 지양을 해요. 네이버가 어뷰징을 막기 위해서 나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네이버가 뭔가 더 적합한 검색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더 과감하게 모델을 수정을 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네이버가 원하는 건 뭐예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거죠. 좋은 콘텐츠, 좋은 상품이 위로 올라가게끔 하는 게 네이버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블로그는 좋은 콘텐츠가 위로 올라가게끔 하고요. 상품은 좋은 상품이 위로 올라가게끔 하는 거예요. 우리 약간 이제 여기까지 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커머스도 좀 이렇게 하시고 매출도 좀 잘 나오고 생각도 이제 깊으신 그런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앞서가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네이버가 말하는 그 좋은 상품, 사람들이 찾는 상품은 뭘까? 왜냐면 좋은 상품이 그런 어뷰징을 한다면 어떨까? 이거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좋은 상품의 정의가 뭡니까? 고객이 만족하는 상품이 좋은 상품이잖아요. 그죠? 근데 고객이 어뷰징을 안 한다고 해서 좋아하나요? 아니죠. 바이럴을 안 한다고 해서 좋아하나요? 아니죠. 어떤 게 좋은 상품인지는 소비자가 선택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뷰징을 안 하는 것인가? 뭐 그럼 바이럴 안 하는 건가? PPL은 그러면 바이럴인가 아닌가? 광고를 하는 게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 네이버 입장에선 좋은 상품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상품인지는 잘 모르겠죠. 그러면 SNS는 공식 SNS 이제 운영하고 SNS에서 광고 태우는 거는 네이버가 봤을 땐 좋은 상품이냐 안 좋은 상품이냐 이런 거 이제 애매하잖아요. 바이럴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뭐 블로그 체험단은 바이럴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돈을 주고 우리 제품에 대해서 좋은 말을 쓰게끔 하는 건데 이게 어뷰징이냐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애매해요. 지금 여기 계신 대표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네이버가 그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내린 적이 없어요. 그냥 이제 광고성 대가를 받았으면은 리뷰에 이제 언급을 해주세요라고만 되어 있지 그 앞단까지 가서 어뷰징의 정의는 블로그 체험단은 아니고요. 그런데 체험단은 아니지만 내가 돈을 받고 물건을 보지 않고 구매한 거는 어뷰징입니다. 이 모델은 제가 잡겠습니다. 이렇게 적나라하게 얘기하진 않아요. 왜냐면 네이버도 공식 블로그 체험단이라는 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윈도우 시리즈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뉴스 같은 거 볼 때 어떤 연예인들이 룩북을 이제 입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옷을 입고 가방을 들고 기자들이 사진을 찍은 게 이제 뉴스에 오는데 뭐 연예인 땡땡땡 출근길 근데 그 화면에 나오는 옷들, 핸드백 이런 것들은 다 협찬입니다. 광고인 거죠, 광고. 그러면은 그 사진을 찍어서 연예인은 왜냐면 이제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 상위 노출이 잘 되겠죠. 그거를 올리는 거는 바이럴이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바이럴의 정의가 조금 희미해져요. 마케팅을 하면 할수록.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이제 뭐 흑백 논리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이버는 어떤 거를 조금 이제 중점으로 보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좋은 상품은 뭐 구매 건수가 높은 건지 전환율이 높은 건지 아니면 가성비가 좋은 건지 이거 다 상관계수가 이제 다를 거란 말이에요. 상관관계가 다르죠. 왜냐, 단가가 낮은 게 있고요, 높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가전이나 뭔가 그 가구 이런 것처럼 오랫동안 고민을 하는 그 고관여 제품이 있고요. 아니면은 뭐 그냥 껌 이런 거 살 때 아무 생각 없이 살 수 있는 내가 샀다가 실패하더라도 뭐 이렇게 딱 진상짓을 부르지 않는 그런 저관여 제품들도 있고 다 이게 다 다르잖아요, 기준이. 그쵸? 그래서 좋은 상품의 정의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좋은 상품이 어뷰징을 한다는 거는 네이버는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규제를 걸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제품력이 일단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고 이럴 수는 있겠죠. 이런 어떤 트래픽들이 이제 규제가 조금씩 생겨나면서 제품력이 안 좋은데 강제로 뭔가 인위적으로 써서 위에 올라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네이버가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잡는 게 저는 네이버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뷰징 업체를 몰락시키고 이런 것들은 네이버의 어떤 목표가 아니고 그 목표가 될 수도 없고요. 그거는 어뷰징을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어뷰징 업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조차도 잘 모르시는 분이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정 튀는 값들을 잡는 것만 해도 네이버는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우리 쿠팡이나 이런 데 보면은 가구매나 트래픽 같은 문제가 훨씬 더 심해요. 쿠팡은 가구매 특히 훨씬 심해요. 네이버는 이거를 막는 어떤 알고리즘이 이제 부족하지만 단기별로라도 이제 계속 나오지, 뭐 다른 쿠팡이나 오픈마켓들 혹은 이제 어떤 플랫폼들에서는 완전히 아예 막을 엄두조차 못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는 이미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더 이상 잡는 거는 그 목표도 아닐 뿐더러 역량도 이제 그렇게까지는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겁니다. 자, 새로운 규제가 생기면 사용자 측면에서 너무나도 불편해요. 블로그에서 트래픽 잡는다고 블로그의 어떤 알고리즘을 개편을 해보면은 일반 블로거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받겠죠. 어쩔 수 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메스를 드는 일들은 엄청나게 자주 있는 그런 일은 아닙니다. 정말 몇 년에 한 번씩 있을까 말까 한 일이고, 그 초입에 우리는 있어요. 메스를 들기 전에 초입에 있는 것 같긴 해요. 이 모델이 새로 나왔으니까. 하지만 어뷰징을 근절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고, 네이버가 어뷰징을 근절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러니까 안 좋은 상품을 편법으로 상위 노출시키는 걸 막으려고 하는구나를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네이버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너무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무서울 필요가 없다. 왜냐면 내가 트래픽을 쓰기 때문에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기본은 언제든지 먹힌다라는 뜻이에요. 제품력이 좋고 나 타깃과 니즈에 맞춰서 제품 브랜딩을 해서 뭐 패키지도 바꾸고 뭐 로고나 사용 설명서 이런 것도 만들고 고객들한테 이제 전화해서 불편사항 조사하고, 그러면 뭐 뚜껑이 필요하대요. 그러면 뚜껑을 자체 제작해가지고 이제 그것도 같이 판매하고, 이런 식으로 제품을 개선하는 그런 모델은 무서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거는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잘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브랜딩을 잘 하면서 제품력이 좋은 사람이 어뷰징을 하는 것과 제품력 이런 거 상관없이 전 어뷰징 안 썼으니까 상위에 올라가야 돼요 라고 했을 때, 네이버는 제품력이 좋은 곳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상위에 노출된 거. 그래서 이거는 현실이고, 제가 뭐 이렇게 조장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제품력이 안 좋으면 트래픽을 아무리 많이 넣어도 지금 무한타가 막힐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순위가 그냥 나락으로 갈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네. 이것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